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휴캠스 재무제표 추석을 들어가 볼게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본금은 408억. 그중에 태강실업의 지분이 39.95%. 여기 박연차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지 이게. 박주환 아드님 2.63%. 국민연금관리공단 11%. 농협경제지주가 8.3%, 자기 주식이 자사주가 그러니까 6%, 기타 31%에서 100%에 4천만 주에 풀려 있다. 시간 매매 요때가 태강실업으로 고 박연차 회장이 가지고 있던 자 휴캠스 케미컬 말레이시아는 청산 진행 중이니까 볼 거 없고 정상 컴퍼니는 요번에는 일을 안 했어요. 매출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거 재료 기초 재료 만드는 데서 매출이 다 발생됐다 보면 된다. 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 중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 상품에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99억치 샀어. 삼성바이오 주식은 요번에 안 샀고 전기에는 99억치 샀어. 근데 그게 106억이 됐어. 요번에 삼성전자 주식이 99억치 산 게 159억이 됐어. 이야. 태강파워 홀딩스는 136억이 이게 제로가 됐네.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그래서 총 268억을 투자해서 179억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마이너스 90억이 빵거 났지. 어디서 빵거 났노? 이거 태강 파워 홀딩스가 날라갔고 그린 글로벌 이 그린 글로벌이 16억. 요게 장부 금액이 표시가 안 되네. 맞지? 지분율이 하락하여 계정에서 날라갔다. 지분율이 하락하여 보여주식에 대한 공정 가치는 없다. 지분율이 날라가서 그러고 연결 시체가 배당금 수익으로 22억 7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99억 넘으면 배당금을 2억 7천 받아. 2억 7천 배당금 받으려고 그러면 99억만 투자하면 돼. 100억 투자하면 돼. 얘들 한 3% 정도 되거든. 3.5%. 그래서 세금 떼고 하니까 10몇 프로가 세금 떼니까 한 2억 7천 정도. 100억 투자하면 한 2억 7천. 오케이. 삼성전자 100억 투자 2억 7천 배당금 받는다. 자, 파생상품 자산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고 매출 채권 넘어가고 뒤에 또 나오니까 재고자산은 잔고 금액으로 277억이 재고자산으로 있다. 근데 재고가 보면은 원재료가 18억이 든 게 20억으로 조금 불어났고 저장품이 32억이 든 게 36억으로 불어났고 나머지는 뭐 제품이나 기타 제품은 별 차이 없이 변동이 별로 없다. 기타 자산으로서는 선급비용 미리 준 거, 선수금은 미리 받은 거, 선급은 미리 주는 거 계약금 쪼로 104억이 있고 선급금은 33억 합쳐서 138억의 기타 자산이 있다. 잡혀 있는 게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 기업에 투자한 내역은 정산 캄보디아, 태광 디벨로먼트 인베스먼트, 코리아 베트남 페틀라이저 이 뭐야 여기에 지분율 45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산 캄보디아는 142억을 투자했는데 153억이 되었고 태광 디벨로먼트는 4,800만 투자했는데 1억 7천이 되었고 코리아 베트남 여기는 520억을 투자했는데 96억이 되었 까먹었네. 이거 뭐고 일렘 테크놀로지는 121억을 투자했는데 48억이 돼. 얘들도 투자 뒤지러 뭐하네. 78억 784억을 투자했는데 반동가리 50% DC 됐다. 반동가리 났다. 반동가리. 자, 반동가리 났다. 이거 반동가리 났다. 반동가리 이거 아이고. 왜 아들 와 이카노 맞지? 좀 잘 투자하지. 자, 반동가리 났다. 관계기업 투자 변동에 태광파워홀딩스는 2020년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18.49%로 하락했다.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 지분으로는 계정을 분류하였다. 아까 전에 태광홀딩스가 공정가치 그 지분으로는 이렇게 못했는 게 그런 것들. 그리고 요약 재무로 보면은 태광파워홀딩스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캄보디아 디벨롭먼트도 4,800만 원 마이너스, 태광 디벨롭먼트 앤 인베스먼트는 800만 원 벌었고, 코리아 베트남 여기에는 51억 마이너스, 일렘 테크놀로지는 12억 벌었다. 나머지는 다 까먹고 있어요. 투자한 회사에 관계기업 중에 투자한 회사가 특히 베트남 코리아 베트남 여기는 51억이나 까먹고 태광 파워홀딩즈는 11억이나 까먹어 12억이나 까먹었어. 회사를 좀 좋은데 투자할 수 없나? 자, 장부 금액으로 여기에 손상 차손을 내가 왜 적어놨지? 214억이나 되네. 재무정보 손상 차손이라는 건 돈 못 받는 그거잖아. 아이가 손상 차손.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간다. 이걸 내가 왜 칠해놨지? 이유가 있을 건데 코리아 베트남 여기에
순자산이 631억이던 게 지분 금액은 309억을 지분을 투자해서 한 40몇 프로를 투자 차익이 8,100만 원, 장부 금액은 96억이 됐다. 300억짜리가 600억짜리가 장부 금액이 96억이 됐다. 손상된 게 214억이다. 까먹었단 말인가? 해석을 잘 못하겠다. 깔끔하게 못하겠다. 그래서 보면 얘들이 유형자산이 2천억. 시작할 때는 6,488억인데 이걸 또 취득하고 178억치 건설 중인 걸 175억치 건설도 하고 하는데 요걸 또 뭐 기계고 이러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잖아요. 구축물, 건축물 감가상각도 들어가잖아. 그럼 감가상각비를 다 빼고 하니까 남아있는 게 2,002억 정도가 유형자산으로 돼 있다. 그 유형자산에 이제 기계장치 요번에 취득한 게는 건설 중인 게 406억. 이거 전기고 이렇게. 무형자산은 시작할 때는 139억에 소프트웨어가 한 45억, 회원권이 한 90억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산 게 소프트웨어 4천만 원치, 회원권 12억치 이렇게 12억 정도를 썼지만 요것도 감가상각비를 하니까 남아있는 게 96억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 투자 부동산이 얘들이 262억 정도를 262억 투자 부동산 그걸 내가 삭제했구나. 얘들이 투자 부동산이 262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 토지 한 232억, 건물에 290억.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한 5억 9천 나오거든. 5억 9천 중에 5억 9천이 260억에 한 2.2% 되고 운영료가 운영 비용이 2억, 세금 2억 천, 감가상각비 6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뭐 고장나고 이런 거 뭐 파손되고 이런 거 노화되고 이런 것들 고친다고 한 6,400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하니 2억 8천을 빼니까 수익이 2억 9천9백이 된다. 2억 9천9백에 262억에 2억 9천9백은 수익률 1.1%다. 맞지? 부동산 투자하면 수익률이 1.1%, 2%, 3%, 많아봐야 5%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5% 이상 권한을 넘은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200억 투자해도 260억 투자해도 1.1%, 2%다. 다 뛰고 나면 임대료 수익은 그냥 들어왔는 거는 한 2.2%는 되겠지만 다 뛰고 나면 순이익은 물론 좀 이렇게 목 좋은 데는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다. 건설회사 말고라도 이거 회사 공부하면서도 보통 많아봐야 3%, 4% 아이들아 맞지? 기억나지? 보통 200억씩 400억씩 가지고 있어도 얼마 안 되더라. 뛸 다 뛰면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은 태강실업은 이게 자회사니까 여기에 기타 비용, 기타 수익, 뭐 일렘 테크놀로지는 임대료 수익, 기타 수익, 뭐 이렇게 에이젤 코리아는 뭐 임대료 수익이 210억, 이거 단위가 1,000원에 2,100만 원. 단위가 낮으니까 패스할게. 지급 수수료가 태강 데이터 시스템에 15억의 수수료를 주고 유형자산을 여기에 4,600만 원 사왔고 이거 별로 이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태광실업에 지급한 배당금은 요건 덩어리가 크니까 139억을 배당금으로 얘들이 태광실업이 한 40 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박연차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40 몇 프로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태광실업의 배당금만 139억 정도를 준다. 작살이다 맞지? 배당금만 139억치 줄락 하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자, 단기 말고 현재 연결 시체는 일렘 테크놀로지와 50억 한도의 자금 대여 약정, 자금을 빌려주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고 단기 말 현재 실행된 대여 금액은 없다. 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막 정작 실행된 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것도 뭐고 자금거래, 특수관계 자금거래 계약 시작할 때는 총 3천 이거 얼마야? 1,000원 이제 3억 5천 3억 5천이니까 이게 넘어갈게. 너무 작다. 금액이 작은 거다. 3억 5천 이제 이건 총 합쳐봐야 13억밖에 되잖아요. 정산 애강에 뭐 4억 6천 이렇게 남아있다니 너무 단위가 적으니까 통과. 그리고 채권 채무 내역 받을 건 리스크 채권 뭐 기타 채무 외상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것도 13억 정도 되니까 이것도 덩어리가 너무 작은가 얘 태강이란다. 휴캠스의 계열 회사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게 너무 작다. 5천 몇백억의 매출 중에 13억은 너무 작은 금액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기말 전기와 현재 연결 시체는 특수관계자인 정상개발이 발행한 회원권 38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상개발이 발행한 회원권은 38억치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담보 내역 정상 개발해서 금융 상품을 장부 금액 50억을 가지고 담보 설정을 50억 했다. 경남 금액으로서 담보를 제공했겠다 이 말이겠지. 1렘 테크놀로지 금융기관 여신에 대해서 168억의 한도로 지급 보증을 제공. 168억 지급 보증을 이렇게 보증 기간은 신한은행 60억, 신한은행 48억, 우리은행 60억 해서 168억. 2020년에서 21년 보통 1년 단위로 빌렸네. 이렇게 지급 보증을 했다. 그래서 요 발생된 금융부채, 금융보증부채 171억을 기타 금융부채로 계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7천을 기타 금융부채로 1억 7천밖에 안 되나. 금융보증부채, 금융을 보증해주는 부채를 1억 7,100만 원을 기타 금융부채로 계산했다. 주요 경영진은 연봉이 한 79억 정도 된다. 급여가 한 56억, 퇴직금이 23억. 요거는 그 주요 경영진이니까 여러 사람일 거예요. 여러 사람. 단기 차입금의 이율을 보니까 1.14%에서 1.5% 얼마 49억 정도를 정기에는 88억을 빌렸는데 한국산업은행한테도 우리은행한테도 빌렸는데 요번엔 19기에는 20년에는 신한은행에서 49억만 썼다. 단기 차입금 49억 정도. 이자율이 와 정말 낮다 맞지? 1.14. 그러니까 이게 A 등급 받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지. 은행에서 빌려줘도 얘들은 안 빌려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빌려줘서 이자 좀 낮게 해야지. 요거라도 받아먹자. 49억이 1% 그러면 그래도 4억 정도 안 되나? 아니다. 4천만 원 정도 되겠지 맞지? 세금띠도 맞지? 장기 금융부채는 원화 공모사채를 비유동으로 땡겨서 499억. 교환사채는 없고 정기에는 유동성으로 교환사채가 355억이 발행되어 있네. 그래서 499억의 장기 금융부채가 발생되었다. 이자율은 3.1%. 500억짜리 보니까 장기 무보증 공모사채 2015년에 발행해서 2022년까지 이자율은 3.31%. 얘들은 3.31% 계속 따박따박 받아가는 거지. 500억. 와 장난 아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사채를 써도 주식으로 발행되는 사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지. 은행처럼 빌려줄게. 우리 거 가지고 있어라. 내가 이자 줄게. 이자 꼬박꼬박 3.3%씩 꼬박 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 꼬박꼬박 맞춰줄게. 뭐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거 아니 너들 못 믿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줄게. 그런 게 신주인수권 사채. 그럼 거기에 우선주만큼 배당도 줄 수 있는 거 줄게. 그게 우선 신주 우선 뭐 변환 전환 상환 우선주 막 이런 거 있잖아. RCPS 하는 그게 자꾸 붙는 거지. 항목이 더 붙는 거야. 이제 돈을 빌리기 힘드니까. 그러면 우선주만큼 배당도 줄게. 요거 언제든지 변환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줄게. 그리고 신주를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줄게. 뭐 그리고 이자도 꼬박꼬박 더 복리로 더 줄게. 얼마간에 줄게. 뭐 이런 것들.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도 땡긴다. 그 정도까지 땡기는 거는 조금 봐야 되지. 그거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클 수 있겠지. 돈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나 맞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그런 주식을 넘기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누굴 삼자를 딱 정해가 네가 우리 거 사라 하면서 저끼리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만 봐서 큰 줄기는 볼 수 있다. 저끼리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주들하고 같이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지 맞지? 아까 전에 무기명시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은 뭐 교환가 만약 교환도 되네 얘들은 25,700원에 근데 지금 만 얼마예요? 2만 얼마이가? 만약에 25,700원 자기들이 돈을 갚기를 원하지 않고 난 주식으로 바꿔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잔금이 또 쌓이겠지. 25,700원에 얘들이 또 사가는 거야. 현재 말 교환사채 액면 금액과 교환가 있는 주식의 수는 각각 3,570만 357억 130만 주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소리겠지. 나중에 교환권이 없으면 정기말 교환사채 액면금액 교환 가능 주식이 130만 주거나 교환 가능이 될 수도 있다. 매입 채무 외상값 1년 안에 갚아야 될 외상값이 656억 그리고 1년 이상 걸리는 게 한 332억 정도 되고 있네. 외상값은 많을수록 좋아. 왜? 외상값은 이자를 안 주는 거라 가지고 많을수록 좋아. 한 달에서 보통 한 40일에서 한 달, 20일에서 한 40일 정도면 다 갚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물건 팔고 현금을 돌려버리면 자기는 또 한 번 더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지. 기타 보증금의 이자율은 2.59%에서 3.87%. 뭐 금액은 기타 보증금은 한 302억. 이게 3천억이네. 3천만 원, 2,600만 원. 너무 작으니까 패스. 이건 뭐고? 순학증 급여 패스. 사회 적립 자산은 항상 얘기하지만 회사의 퇴직금 뭐 또 따로 회사에서
뭐 장난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 퇴직금, 직원들 퇴직금은 지금 안 줘도 되는 돈이니까 언제든지만 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쌓아뒀다는 명목으로 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많이 쳤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사고 못 치게 회사 밖에다가 따로 적립해라고 하는 자산이 사회 적립자산, 사회 회사 외에다 적립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퇴직금 줄 때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요거를 저장하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정기예금이라도 74억 넣을 수도 있고 이율 보증형 한 105억 넣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에 이렇게 전환하는데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자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런 게 기타 수익, 기타 금융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것도 이자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자꾸 쌓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가 귀찮고 까다로운 거지. 별의별 게 다 연관될 수 있으니까. 확정 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종업원 평균 근속연수 8.12년에 해당되는 공모 무보정 회사채의 이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급여 채무? 뭐 이건 모르겠다 나. 자본 조정.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구성 내역. 기타 포괄 자본 조정에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공정가치 지분 상품 평가 손익이 42억. 뭐 이런 것들. 관계 기업이 자본이 어떻게 빵고 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외 사업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느냐에 따라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16억이 되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아까 전에 법정 적립금 410억인데 법정 적립금이 얘들이 자본금이 410억인데 어떻게 법정 적립금이 400억이 50%인데 최소 자본금의 50%인데 400억에서 200억 아니야?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법정 적립금은 자본금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 배당의 10%를 꼬박 준비해서 최고 50% 쌓을 수 있는 돈이고 임의 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쌓을 수 있는 돈인데 얘들이 임의 적립금이 3,700억이나 있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금이 남는데 그게 쓰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쌓아다 보니까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754억이 된 게 595억 감소되긴 했네. 순이익이 조금 떨어졌으나 하여튼 요 총 이익잉여금 이 항목 중에서 배당을 준다. 자, 배당금으로 383억을 준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이런 요 항목에서 빼는 게 아니라 요 덩어리에서 배당을 하고 쏙 뺀다. 법정 적립금 조금 풀었고 재평가 적립금은 변동 없고 요거는 임의 적립금은 조금 풀었지. 이런 것처럼 뺀다. 배당률은 100%. 100%라는 건 액면가의 100%란 말인 것 같아. 주당 액면가의 100%, 1,000원의 100%는 1,000원, 1,000원의 120%는 1,200원. 뭔 말인지 알겠지? 나 이거 이해했다 이제. 아이 참. 그래서 지금 순이익 489억에 495억에 주식수 3,800만 주를 나누니까 EPS가 1,292원이 나온다. 후발 부채 필요 없고. 자, 수익 원천, 석유화학 제품 상품 요런 게 5,389억. 그리고 운송용료 운송해주고 벌어들인 게 158억. 상세 배출권 이게 그러니까 CDM 하는 거지. 그거 탄소 배출권. 얘들 회사가 160만 톤 있어. 160만 톤. 160만 톤 이게 톤당 2만 원 할 때도 있고 4만 원 할 때도 있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지. 이게 벌써 381억 가까이가 얘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차지하는 거지. 19년도에는 421억. 대단하지? 그래서 총 매출 5,935억이 됐다. 부동산 임대료는 5억 8천, 이탈 임대료는 2억 3천, 2,300만 원 이렇게. 계약 잔액은 매출 채권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수취 채권이 645억. 이건 뭐 어떻게 뭐 하긴 그렇고 수익 인식이 이렇게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고 바로 뭐 거래대가가 예상되는 수량 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미래 예측 정보를 반영하여 할인액을 추정하고 있고 연결 시점은 추정된 할인액을 반영한 수익을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인식,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점으로 인식. 운송용역은 운송료를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본 수출 거래에 대해서는 운송 용역을 재화의 판매 구별되는 수행 의무로 식별하여 운송 용역이 적용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상세 배출권은 CDM. 배출권을 판매로 인한 수익은 배출권 시장에서 체결된 거래 결과 배출권의 소유권 구매자에 이전되는 시점으로 인식한다. 임대료는 임대 수익이 리스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관비에서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가 4,468억 들어가고 상품 매출 원가는 157억. 제품과 상품의 차이는 제품은 직접 만드는 것들을 제품이라고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는 거. 상품은 바로 팔 수 있는 거를 상품. 그러니까 바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가 그냥 파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상품. 요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기타 매출 원가로 인식하였다. 온실가스 CDM 배출권이 기타 매출 원가로 인식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상세네요. 판매 비중에 많이 들어가는 게 단기 종업급여 110억, 그리고 퇴직급여 28억, 운송비 108억, 직업수수료 32억, 기타 판매 비용 41억 이렇게 들어간다. 성격별 비용은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합친, 그러니까 원가가 원재료 재료 소모액에 사용되는 게 3,421억, 이게 제일 크지. 상품 매입하는 상품, 아까는 바로 팔 수 있는 거 가져오는 매입액이 157억, 아모니아 그런 거겠지. 종업원 급여가 또 287억, 판관비에도 138억, 그리고 감가상각비 289억, 수선비 40, 수선, 지급수수료 84억, 운송비 158억, 기타 130억, 합치니까 4,639억, 343억까지 합치니까 4,900 얼마 나오겠네. 이거 합쳐야 되나? 요렇게 된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외비용, 영업수익과 영업수익, 영업수익에서 외화 환산 이익, 그리고 외환 차익, 요런 게 영업 외수익이에요. 영업은 얘들이 질산 팔고 초안 팔고 NMB 팔고 이런 자기들의 파는 돈 버는 행위를 영업이라고 한다면, 영업 외의 수익, 영업과는 상관없는 수익이 이런 수수료가 2억 6천, 외화 환산, 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2억 8천, 28억 벌어오고, 외환 차익, 외환을 써서 62억 들어오고, 이런 것들, 자비익이 3억 9천 들어오고, 이게 한 103억 돼버린 거예요. 우와 했지만 영업 외 비용이, 외환 손실이 3억이고 외환 차손이 65억이고 관계기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빵꾸 나는 게 214억, 아까 전에 빵꾸 났잖아요. 214억이고 기부금을 한 14억 썼고 잡손실이 16억이고 315억이 빵꾸 났네. 마이너스 200억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가만 19년도는 들어온 게 70억이고 나간 게 90억이야. 빵꾸 나겠지? 얼마나 뭘 잘못 썼단 말이고, 보면은 기부금이 14억, 하들 기부금 항상 14억 쓰네. 관계기업 투자, 맞지?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이 19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00억, 덩어리가 컸으니까. 외환 차손이 45억, 외화 환손 손실이 13억. 별거 없는데. 그래도 90억이네. 와. 금융상품 분류별 공정가치를 보면 지분상품으로는 150, 그러니까 이게 장부금액이 159억이 159억 그대로인데 다 그대로예요. 지분상품 그대로예요. 금융자산도 20억, 파생금융상품 228억 합쳐서 지분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210억. 근사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리고 상각 후 원가 측정한 금융자산, 상각을 해서 원가 측정된 금융자산이 현금성 자산, 유동 기타 매출, 매출채권, 비유동 기타 금융자산 이런 걸 다 합치니까 5,400억 정도 되는 거지. 자산이니까 여기 부채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봤을 때는 장부금액은 1,500억. 이거 아까 전에 다 봤던 거네. 장기성. 한번 다 읽었던 거 통과. 금융상품별 손익 평가이익이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이익이 72억. 이걸 내가 왜 칠해놨지?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이자 수익이 1,700만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한 또 2억 6천, 요걸 해서 한 2억 8천이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한 2억 8천 들어왔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지분상품이 한 75억치 들어왔고, 상각 후 원가를 측정해서 금융자산이 뭐 이자 수익, 외환자산 이런 걸 다 해서 61억 정도 들어왔고, 상각 후 원가 측정해서 금융부채가 나간 비용이 한 85억치 나갈 거고, 파생상품 금융평가 파생상품으로 들어오는 게 이익과 손실 이런 걸 다 하니까 손실이 11억 나간다. 뭐 말인지 알겠지? 합계 뭐 11억, 85, 8억 5천.
상가 고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8억 5천 다 합치니까 상가 고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합치니까 61억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아까 이자 수익 71억 배당금 수익 2억 7천 그래 합쳐가 79억 정도가 금융수익으로 들어왔어. 영업수익과 상관없는 그러면 금융 비용이 이자 비용이 23억 나가고 파생 상품으로서 손해 본 게 11억 금융원가 38억 합쳐서 38억에서 79억에서 38억을 빼니까 40억 정도가 그래도 플러스 됐다. 전기에는 90억 정도가 플러스 됐다. 금융상품. 자, 유동성 위험은 계약상 현금으로 유동성 이걸 내가 또 왜 쳐놨지? 매입 채무, 장기 금융부채, 비유동 기타 채무 그러니까 유동성이 나오는 거 좀 이렇게 뭔가를 흐르다가 갑자기 돈 갚아라고 했을 때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막 반응할 수 있는 거 있잖아.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얘들이 6개월 이내에 돈 얼마나 갚아야 될 게 있는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139억, 계약상 현금 흐름이 1759억의 현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흐름이 있긴 있는데, 요 흐름 내에서 6개월 안에 760억을 해결해야 되고, 잔고 금액이 총 1515억이 있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579억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760억을 얘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요걸 또 보는 거고 다 괜찮다 싶으면 유동성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얘들 부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760억쯤이야. 맞지? 자본이 6천억 있었잖아. 6천. 5,800억인가 6천억 있었잖아. 금융부채와 계약상 만기와 금액은 금융부채 잔고 금액으로 총 2,167억이 있고 6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게 금융부채가 들어오는 게 장기 금융부채는 짧고 큰 게 단기 차입금 363억 유동성 장기 금융부채 357억 합쳐가 1,557억 이후에도 1,700억 1,557억 1,557억이 6개월짜리 갚아야 되는 게 있다. 문제 없겠지.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 뭐 이거는 원화 환산 금액이 한 202억 정도 된다. 현금성 US 달러를 외화를 2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환산하면 22억 정도 되고 매출 채권 US 달러로 238만 달러를 받을 게 있는데 이게 환산하면은 1088원으로 환산하면 259억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화 환율 10%가 변동되면 10% 상승되면 10억이 들어오고 10% 하락되면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까먹는다. 이자부 금융상품 잔고 금액은 순금융자산이 3,891억 정도가 있다. 순금융자산이 3,891억 정도. 이자 받는 금융자산이니까 이 안에 부채도 포함되는 거지. 부채 비율은 부채가 1794억, 자본이 6871억. 그래서 나누기 하면은 부채 나누기 자본하면 부채율이 26%. 18기라고 할 수 있는 19년도에는 36%에서 10%가 다운된 거예요. 그럼 많이 갚았다는 거지, 맞지? 확 갚았다는 거지. 10%가 다운될 정도면. 아니면은 뭐 사채를 발행했든지, 사채를 자본으로 인식했든지. 매출액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주요 고객 1위 2256억. 와, 39%. 주요 고객 2가 785억. 이런 데는 이제 하나나 이런 OCI 뭐 한국 금호 미쓰이 화학 뭐 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데다가 IR 전담 통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되죠. 주요 고객이 요번에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냐? 유지되지 않고 있냐? 매출이 올해만큼 매출이 발생되고 있냐? 지금 3분기에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알려주겠지. 안 알려주면 나가리고. 그렇게 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1252억, 국내 매출이 4682억. 해외가 2.5, 국내가 한 7.2 비율로 되어 있다. 7.5 비율. 배출권 할당 거래 제도에 참여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1차 계약은 종료됐고 18년부터 2020년까지 2차 계약이 진행 중인데 얘들은 한 160만 톤의 온실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 쓰고 남은 게 현금 및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사항. 건설 중인 자산을 가지고 취득 관련 미지급권으로 이렇게 썼고 재고 자산의 유형 자산으로 대체했고 유형 자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고 금융 상품의 유동성을 대체했고 뭐 이런 것들. 재무제표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숫자만 똑같아. 그 연결 회사가 부동산 회사인데 부동산 매출 안 올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면 돼. 똑같다. 그래서 보면은 관계 기업에 투자한 내역 중에 코리아, 베트남 여기 아까지는 152억 투자했는데 잔고 금액은 100억이 됐네. 이거 거의 한 420억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LM 테크놀로지는 지분율이 48.92%인데 121억을 투자했는데 48억이 돼 버렸어.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왜 내가 연도적으로 칠해놨지? 이것도 마이너스. 다 까먹었네 이것들. 맞지? 다 까먹었다. 그래서 총 641억을 투자했는데 149억이 돼버린 거예요. 작년에는 19년에는 778억을 투자했는데 태광 파워 홀딩스까지 투자했으니까 얘는 이제 청산한다고 했으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404억이 됐는데 그래도 404억 견디고는 있었는 거지. 코리아, 베트남 여기는 520억이던 게 358억으로 아직까지 살아냈었는데 이거는 이제 5분의 1 완전히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지. 올해는 2020년에는. 그래서 겁나 까먹었다. 자 이거 뭐고 요약 제목. 그러니까 이게 태광 파워 홀딩제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적자, 코리아 베트남 퍼틸리저는 51억 적자, 일렘 테크놀로지는 12억 흑자. 일렘 테크놀로지만 좀 돈을 벌고 나머지는 나가리다. 매출은 코리아 베트남이 361억 제일 크네. 일렘 테크놀로지는 188억. 태광 파워 홀딩제는 없고 종속기업에 투자한 건 정상 컴퍼니에 295억에 62%의 지분율을 투자했다. 휴캠스 파인케미컬 말레이시아에는 1억 8천을 투자했지만 요건 말레이시아는 없어진다 않겠나? 청산 진행 중이다. 매출 채권 요거 미수금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이거든. 근데 매출 채권은 645억의 매출 채권이 있는데 0%예요. 0%. 0%라는 거는 다 받는다는 소리예요. 다 받는다. 단기 대여금이 12억인데 요거 12억은 100% 대붙다. 그러니까 못 받는다. 요건 100%못 받는다. 100% 띠묻다. 맞지? 100% 띠묻다. 그 100% 띠묻다는 게 17년도에는 없었는데 18년도란다. 19기 20년 18년도 19년도에 단기 대여금이 그게 아직까지 계상되고 있는 거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재고 자산은 얘들이 277억 의외로 적재. 자산의 3.2%밖에 없어. 재고가 의외로 없는 거지. 회전율은 16.5. 365 나누기 365 나누기 16.5는 22일 만에 재고가 돌아가는 20일 만에 나가고 그러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팽팽 들어가는 거지. 고래 해석할 수 있다. 채무증권 발행 실적은 휴캠스 회사채를 2015년에 500억을 발행해서 이자율은 3.3%, 2020년 8월에 상환해야 되는데 여기에 22,000 얼마, 부채율 400%를 이하를 맞춰야 되고 자기 자본도 400% 이하를 맞춰야 되는데 얘들은 6.8%, 부채율은 400% 이하를 했는데 26%, 자산의 100% 이하를 자기 자산 처분을 제한해야 되는데 얘들은 0.4%만 처분했다. 그래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회사채 1년에서 2년 안에 갚아야 될 회사채가 500억 딱 있다. 미상환돼 있는 게 있다. 이렇게. 그래 보면은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4% 내외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위축되었다. 주력 사업인 정밀화학, 기초화학,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판매를 필두로 부동산업 매출액은 5,935억이고 영업이익은 952억, 단기 순이익 498억을 달성했는데 부채율은 26%, 전년도에 36.1% 대비 10% 정도를 감소시키고 영업이익률과 단기 순이익은 16%와 8.4%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적인 경기 불안 속에서도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이익률을 유지. 그래 18년엔 전방사업인 18년 하반기부터 폴리우레탄 시장의 약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폴리우레탄 중간 재료를 판매하는 NT 계열의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2020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그러니까 2020년에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폴리우레탄 공급 트러블이 발생했는 모양이라. 그래서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이르긴 했으나 여전히 과잉 공급으로 인한 마진 축소의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 2021년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가 기대감과 전년 대비 기저 효과로 산업 경기의 활성화가 예상되고는 있으나 아직 우회될지 모르겠다.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NA 계열 기존 거래선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한
밀착 영업 강화, 일본, 중국, 아시아 정액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 적극적인 신규 거래처 개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1,500억 투자의 질산 6공장의 안정적인 준비와 빠른 가동을 위해 희질산 경우 40만 톤 생산량을 증대시키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재무 상태를 보면은 이제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5% 감소해서 8,666억, 부채는 26% 감소한 1,794억, 진행 중인 신규 시설 투자비 6공장 1,500억짜리 투자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이 사업 준비 단계로부터 동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투자비 증가와 자산 부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 비율은 478%, 정기에는 255%에서 대비 87% 상승했고 부채율은 26%, 정기 대비 30, 그러니까 부채율은 거의 한 10% 감소했다라는 게 그냥 숫자가 10% 감소한 거지 전기 대비 36%에서 28% 감소한 거지. 그래서 영업실적은 매출액은 전기 대비 663억이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205억이 감소했다. 감소는 했지만 이런 회사들이 감소했다고 무조건 감소되는 게 정상인 상황이지. 작년 같은 코로나 같은 상황에는. 그런데 올라가는 역성장을 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맞지? 감소의 요인으로서는 NT계열의 제품 스프레드 축소, 판매 하락 부분과 코로나 바이러스나 산업 경기 침체, 고객사 가동률 감소, 제품 출하 감소, 하반기 또 2020년 하반기 베이루트 저쪽 이거 베이루트가 어디지? 터키 베이루트가 이스탄불 베이루트 어디 나라지? 베이루트 질산 암모늄 폭발 사건 꽝 터졌잖아요. 당사가 취급하는 초안과 해외 판매량의 일부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요 이제 판관비를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16%를 유지하였고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당사가 투자하고 있는 베트남 비료 사업에 대한 손상 평가에 대한 것으로 일시적인 영향이다. 일시적인 영향. 영업 외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네. 영업 외 비용이 많이 썼잖아. 뭐 아까 전에 그 금융 수익, 금융 원가 이런 것들, 그때 기타 원가 이런 것들이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 영업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신규 거래선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 자, 또 뭐 있노? 태강실업 최대 주주 39%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170몇 억을 배당금으로 가져갔지. 주식수는 1,600만 주. 얘는 돌아가셨고 박주한 100만 주 2.63%. 태강실업의 대주주는 박주한 49.53%. 자, 이렇게 태강실업은 매출액이 2조 6천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2,554억. 와, 작살나네. 뭔데 이거? 태강 작살나네. 그렇다이. 자, 태강 5% 이상 주주는 태강실업 1,700만 주 43%. 태강실업 외 2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 11%, 농협경제지주 8.3%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36%, 1,400만 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또 뭐 있노? 2020년 7월부터 8월, 9월, 11월, 2020년 12월까지 최저가는 15,000원에서 최저가 높을 때는 27,000원, 2020년 11월에 27,000원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22,000 얼마이가? 맞지? 22,000 얼마지? 이렇게 있다. 평균가는 16,000원에서 16,700원, 21,000원, 23,000원, 24,000원, 24,000원 하다가 지금 22,000원이가요. 이렇게 돼. 임원은 박주환 83년생이가 7살, 39살. 우와, 39살 그룹회장 100만 주 가지고 있다. 8년 10개월 근무했고 최규성은 이제 퇴사를 하셨고 박경배 69년생 뭐 이렇게 6년 근무하셨고 뭐 7년 뭐 이런 식으로 이건호 71년생 사내이사 삼성테크원 기획 및 경영관리 삼성 삼바에 있다가 오신 분이고 뭐 이런 거 후임 선임 그리고 얘들의 회사는 생산직 남자가 194명 정도 되는데 18년급이에요. 평균 근속 연수가 연봉이 1억 1천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와 지게 나왔지. 부럽다. 기간제 근로자는 2명. 기간제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직원이란 말이지. 기간제 근로자는 2명. 사무직도 6년. 사무직 남자도 8년. 이렇게. 또 뭐 있노? 총 태강실업에 총 34개 계열 회사가 있고 정산애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장 휴캠스와 정산애강만 상장 회사. 정산애강은 배관 제조
배관제 제조, 이렇게 정상 개발, 골프장도 있고 부동산 개발, 뭐 에어로젤 단열재, 석유화학 합성 피혁, 전력 사업,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 인젝션, 회원제 골프장, 신발 금형, 신발 제조 뭐 이런 것들. 태강실업이 예전에 나이키 그 신발 OEM으로 제조하고 했었잖아요. 신발 부품 이런 거 청도 태화 협력 유한공사 찡따오. 전력 사업도 안에 싱가포르의 태강 파워, 남디인 부동산 개발, 태강 뭐 이렇게 신발 제조, 전력 사업, 합성 피혁 제조 뭐 이런 것들이 회사가 굉장히 몇 개라 그랬나? 34개 계열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상 타법인이 출자 현황이 100% 요거는 비상장 휴먼 요는 없어지니까 코리아 베트남 여기에는 5억 9천 투자했고 일렘 테크놀로지 비상장에는 46억, 태강 파워 홀딩즈는 13억, 삼성전자 상장에는 60억, 삼성바이오 상장 주식에는 59억 해서 이게 삼성전자 60억짜리가 100억이 되고 59억짜리 삼바가 106억이 되고 나머지는 이거 5억짜리가 5억 9천짜리가 300 와 이거 뭐 358억이 돼버렸다. 코리아 베트남 여기가 비상장이 지분율 49%가 와 여기서 돈 대박 터졌네. 근데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데 뭐 이거 잘못됐나?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맞죠? 이거 109억으로 풀어나는 거 아이가? 60억이 총 917억이 장부가액은 606억으로 됐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마이너스다. 이해가 안 된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지. 요런 이제 공시 진행 변경상 이제 금호미쓰이의 제품 공급 12년에 모노니트로벤젠, 모노니트리 MB의 NMB 요걸 금호미쓰이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거지. 단일 판매 공급 12년에 공시 이렇게 했다. 일본 미쓰이 케미칼의 공급, 하나 화인 케미칼의 공급, OCI의 제품 공급, 뭐 질산 한국 바스프의 공급, 모노니트로벤젠 공급, 또 금호미쓰이 공급, 최초 공급을 15년 이제 또 연장 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향후 10년간 또 연장 계약, 농질산 판매, 그리고 또 뭐 2020년에 또 8년간 제품 공부, 질산 공장을 또 이제 신설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하였으나 포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회사의 무보증 2-1회 무보증 공모사채는 15년에서 18년 만기 상환되는 게 이자율 2.3%에 300억 규모를 해서 발행회가 만료됐다. 이런 거. 내부 금융은 마무리로